너희들이 나만 두고 여행을 가? 어머니도 이해할 거야. 당연하지. 비행기는 아무나 못 타. 박순자는 새벽부터 눈이 떠졌다. 오늘은 자신의 칠순 생일이었다. 70평생을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5에 시집와서 30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을 혼자 살아왔다. 에구, 벌써 이 나이가 됐네. 순자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래도 오늘만큼은 기분 좋게 웃어보려 했다. 아들 철민이와 며느리 미경, 그리고 손주 지훈이가 올 거니까. 새벽 5시 순자는 부엌으로 향했다. 칠순상을 직접 차리기로 마음먹었다. 평생 시장에서 떡집을 하며 손맛 하나는 자신 있었다. 송편, 인절미, 백설기까지 어제 미리 만들어 두었고 오늘은 잡채며 갈비찜이며 정성껏 준비할 생각이었다. 철민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야지. 며느리는 나물 반찬 좋아하니까 시금치 무침이랑 도라지 무침도 준비하고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칼질을 하고 불 앞에서 정성스레 음식을 만들었다. 어느덧 9시가 되었다. 상차림도 거의 끝나갔다. 이 정도면 되겠지? 순자는 뿌듯한 마음으로 상을 바라봤다. 빨간 홍고추를 올린 떡, 윤기나는 갈비찜, 색색깔로 예쁘게 담긴 나물들. 과일도 정갈하게 깎아 담았다. 마지막으로 미역국까지 끓였다. 생일에는 미역국이지. 10시가 되자 순자는 휴대폰을 들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싶었지만 괜히 재촉하는 것 같아서 참았다. 분명 오겠다고 했으니까. 11시, 12시, 1시.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다. 순자는 상 앞에 앉아서 기다렸다. 갈비찜에 김이 식어갔다. 떡도 조금씩 굳어가는 것 같았다. 순자는 다시 데우려고 일어섰다가 앉기를 반복했다. 아직 안 오나. 순자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이번엔 전화를 걸었다. 따르릉, 따르릉. 벨소리만 길게 울렸다. 받지 않았다. 며느리한테도 전화했다. 역시 받지 않았다. 이상하네. 무슨 일 있나? 2시가 되었다. 순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면 급한 일이 생긴 걸까? 손주 지훈이가 아픈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다. 3시, 4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순자는 상위의 음식들을 바라봤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갈비찜 위에 기름이 하얗게 굳었다. 떡도 딱딱해진 것 같았다. 왜 안 오는 거야? 순자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다. 5시가 되었을 때 순자는 다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가 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출장이 잡혀서요. 곧 돌아가서 챙겨드릴게요. 출장? 순자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오늘이 무슨 날인데 출장을? 칠순 생일인데? 며느리한테도 문자가 왔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따라가야 해서요. 돌아와서 더 크게 챙겨드릴게요.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출장이라니. 하필 오늘? 칠순 생일에? 그래도 연락은 미리 하지. 순자는 혼잣말을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순자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다. 6시가 되자 순자는 상을 치우기 시작했다. 음식들을 하나하나 용기에 담았다. 떡은 냉동실에 넣고 갈비찜은 냉장고에 보관했다. 나물들도 정리했다. 미역국만 조금 먹었다. 혼자서
이게 칠순상이구나. 순자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다. 아들 철민이를 키우던 시절이 떠올랐다. 시장에서 떡을 팔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대학까지 보냈다. 결혼도 시켜줬다. 손주도 봤다. 내가 뭘 잘못했나? 순자는 혼잣말을 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알림이었다. 누군가 순자를 SNS 계정에 태그했다는 내용이었다. 순자는 잘 쓰지도 않는 SNS를 열었다. 며느리 미경의 게시물이었다. 화면 속에는 며느리가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다. 아들 철민과 며느리 미경, 그리고 사돈 부부까지 4명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사진 아래 글이 있었다. 드디어 유럽 여행 10박 12일 일정 시작합니다. 시부모님들과 함께라서 더 즐거워요. 순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유럽 여행 10박 12일 시부모님? 순자는 다시 사진을 확대했다. 분명 사돈 부부였다. 며느리의 부모님이었다. 4명이 웃으며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다. 출장이라고 했잖아. 순자는 목소리를 냈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출장이 아니라 여행이었다. 그것도 사돈 부부만 모시고. 칠순 생일에. 순자는 다시 며느리의 게시물을 내렸다. 사진이 여러 장 더 있었다. 공항 면세점에서 찍은 사진,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찍은 사진. 그중 한 사진이 순자의 눈을 사로잡았다.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행 가기 전에 선물 받았어요. 이번 여행 경비는 남편이 다 준비했답니다. 효자 남편. 순자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여행 경비. 순자는 문득 한 달 전 일이 떠올랐다. 아들 철민이 찾아왔었다. 그때 이런 말을 했다. 어머니, 노후 자금 좀 맡겨주세요. 제가 좀 불려드릴게요. 요즘 괜찮은 투자처가 있어서요. 순자는 그 말을 믿었다. 아들이니까. 그래서 통장에 있던 2천만 원을 건넸다. 평생 모은 돈이었다. 시장에서 떡 팔아 한 푼, 2푼 모은 돈. 아들은 고맙다며 웃었다. 곧 불려서 돌려준다고 했다. 설마.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 돈으로, 설마 내 돈으로 유럽 여행을? 순자는 다시 며느리의 게시물을 봤다. 명품 가방, 비행기 티켓, 환한 웃음.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거짓말쟁이. 순자는 휴대폰을 침대 옆에 던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칠순 생일, 혼자 식어버린 상, 거짓말, 배신.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목 놓아 울었다. 평생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시장에서 떡을 팔며 힘들었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어나지 못했다. 온몸에 힘이 없었다. 머리도 아프고 속도 메스꺼웠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다. 휴대폰을 보니 시장 친구 경숙이한테서 전화가 몇 통 와 있었다. 순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이대로 누워있고 싶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경숙이 집으로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야, 나야. 문 열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문을 두드렸다. 결국 순자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경숙은 순자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야, 너 왜 이래?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경숙은 순자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왔다. 부엌을 보니 식탁 위에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다. 경숙은 눈치를 챘다. 철민이 안 왔구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경숙은 순자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왔다. 마셔. 그리고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순자는 그제야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다. 칠순상, 출장 핑계, SNS 게시물, 유럽 여행. 모든 걸 말했다. 경숙은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졌다. 그 자식이 정말? 경숙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내 돈으로 여행 간 것 같아. 한 달 전에 돈을 빌려갔거든. 불려준다고. 경숙은 혀를 찼다. 아이고, 순자야. 정신 좀 차려. 요즘 세상에 그런 말 믿으면 어떡해.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숙은 순자의 어깨를 두드렸다. 야, 내 재산 내가 지켜야 해. 아들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요즘 세상 얼마나 무서운데.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경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자식이면 뭐해. 너한테 이렇게 하는데. 칠순 생일도 안 챙기고 거짓말하고 내 돈 가지고 여행 가는데.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경숙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재산 다 빼앗길라. 내가 죽고 나서도 편히 모실 거야. 경숙의 말에 순자는 움찔했다. 재산? 순자한테는 시장 떡집 가게 하나와 이 아파트가 전부였다. 평생 모은 재산이었다. 죽으면 당연히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당연히 철민이한테 가는 거 아니야? 경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거지. 아들이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순자는 경숙의 말을 곱씹었다. 며칠이 지났다. 순자는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경숙이 매일 찾아와서 챙겨줬지만 순자는 기운이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문을 열었다. 그런데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아들 철민이 아니었다. 며느리 미경의 동생, 그러니까 처남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순자는 어리둥절했다. 누구세요? 저 미경이 동생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결혼식 때 뵀었는데. 순자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 그 젊은이. 결혼식 때 잠깐 본 적이 있었다. 아,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처남은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어머님 가게 말이에요. 그 떡집 가게요. 순자는 눈살을 찌푸렸다. 가게가 왜요? 처남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금이 필요해서요. 그 가게 담보로 대출 좀 받으려고요. 어머님이 서류만 좀 해주시면 되거든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담보대출? 내 가게를? 뭐라고요? 아,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갚을 거예요. 그냥 서류만 좀 해주시면 돼요. 처남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순자는 어이가 없었다. 왜 내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처남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 누나가 그러던데요. 나중에 어차피 누나네 가게 될 거니까 미리 활용하라고요. 순자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나중에 누나네 가게? 내가 살아있는데? 순자는 처남을 똑바로 쳐다봤다. 누가 그러던가요? 누나요. 미경 누나가 그랬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 가게 누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처남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순자는 몸이 떨렸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 아직 안 죽었는데요? 처남은 당황했다. 아, 그게 아니라요. 나중에 말이에요. 나가세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처남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나가라고 했어요. 당장?
순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처남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다. 문을 닫은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했다. 아들 내외가 이미 자신의 재산을 자기들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순자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분노였다. 순자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처남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어차피 눈 안에 가게 될 거니까. 순자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마셨다. 손이 떨렸다.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내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하다니. 순자는 혼잣말을 했다. 다시 침실로 돌아왔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새벽 4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다가 겨우 눈을 붙였다. 그리고 6시에 다시 눈을 떴다. 아침을 먹을 기운도 없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경숙이었다. 순자야, 나 지금 갈게. 있어. 경숙은 전화를 끊었다. 30분쯤 지나서 경숙이 도착했다. 손에는 죽 한 통이 들려 있었다. 이것부터 먹어. 얼굴 봐라. 완전히 상했네. 경숙은 순자를 부엌으로 데려가서 죽을 데웠다. 순자는 경숙이 시키는 대로 죽을 한 숟가락씩 떴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다.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경숙이 물었다. 순자는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다. 며느리 동생이 찾아온 일,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겠다던 일, 어차피 눈 안에 가게라던 말. 경숙은 듣는 내내 숟가락을 꽉 쥐고 있었다. 얼굴이 붉어졌다. 그 자식들이 정말 미쳤구나.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 나눠 먹으려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숙은 식탁을 탁 쳤다. 안 되겠어. 이러다가 진짜 다 빼앗긴다. 너 당장 정신 차려야 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순자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경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법률 상담 받아야 해.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 무료 법률 상담 있잖아. 거기 가자. 순자는 주저했다. 거기까지 가야 해? 그냥 참고 살면 안 될까? 경숙은 고개를 저었다. 참고 살긴 뭘 참고 살아. 이미 애들이 내 재산 노리고 있다고. 지금 손 안 쓰면 나중에 후회한다. 순자는 경숙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경숙은 순자의 손을 꽉 잡았다. 순자야, 내가 자식 생각하는 만큼 자식이 너 생각하니? 칠순 생일도 안 챙기고 거짓말하고 내 돈으로 여행 가는데 이게 정상이야?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경숙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알았어. 가보자. 그날 오후 경숙과 순자는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다. 주민센터는 생각보다 한산했다.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물었다. 저기요, 무료 법률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 변호사님 계세요. 순자와 경숙은 작은 상담실로 안내받았다. 방 안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안경을 쓴 온화한 인상이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변호사는 2 사람을 맞이했다. 순자는 의자에 앉으며 긴장했다. 변호사 앞에 앉아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변호사가 물었다.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경숙이 대신 말을 꺼냈다. 저기요, 제 친구가요.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아들이 좀 그래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를 바라봤다. 어르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칠순 생일에 아들이 오지 않은 일, 출장 거짓말, 유럽 여행, 빌려간 돈, 며느리 동생이 찾아온 일, 모든 걸 털어놨다.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순자가 말을 마치자 변호사는 메모를 하더니 물었다. 어르신 재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시장에 떡집 가게 하나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재산을 아드님한테 물려주실 생각이셨군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래야죠. 제 자식인데.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어르신, 재산은 살아계실 때 증여하시는 것과 돌아가신 후 상속하시는 건 완전히 달라요. 순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증여라는 건 어르신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아드님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그 재산은 아드님 거죠. 어르신 마음대로 못하세요. 순자는 듣고 있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상속은 달라요.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이 넘어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르신 재산이에요. 어르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순자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럼 제가 살아있을 때는 제 재산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팔아도 되고 기부해도 되고 어르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경숙이 끼어들었다. 그럼 아들한테 안 물려줘도 돼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그건 좀 복잡해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순자는 처음 듣는 단어였다. 유류분이 뭐예요? 변호사는 쉽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유류분은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이에요. 아무리 어르신이 전 재산을 다른 곳에 주셔도 자녀는 원래 받을 상속분의 절반은 요구할 수 있어요. 순자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럼 결국 아들한테 가는 거네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유류분을 받으려면 아드님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야 하고요. 경숙이 물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소송 못 한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죠. 그리고 유류분 계산할 때도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해요. 순자는 더 궁금해졌다. 뭘 따져봐요? 변호사는 설명을 이어갔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아드님 키우면서 쓴 돈들 있잖아요.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비용 같은 거요. 그런 게 특별 수익이라고 해서 유류분에서 빠질 수 있어요. 순자는 귀가 번쩍 뜨였다. 그럼 제가 철민이 키우면서 쓴 돈을 빼면 유류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증명을 해야 하지만요. 순자는 마음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철민이 대학 갈 때 등록금, 생활비, 결혼할 때 준 돈. 생각해보니 꽤 큰 금액이었다. 그런 걸 어떻게 증명해요? 변호사는 대답했다. 영수증이나 통장 내역 같은 게 있으면 좋죠. 없으면 증인이라도 있어야 하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숙이 다시 물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해요? 변호사는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일단 어르신 재산 목록을 정리하세요. 가게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 다 챙기시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이 뭘 하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순자는 망설였다. 저는 그냥 제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아들한테 빌붙지 않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방법이 있어요.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순자는 또 처음 듣는 단어였다. 신탁이 뭐예요?
변호사는 설명했다. 신탁은 어르신 재산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관리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살아계실 때는 어르신이 쓰시고 돌아가신 후에는 어르신이 정한 사람한테 가게 할 수 있어요. 순자는 조금씩 이해가 되었다. 그럼 아들이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르신 허락 없이는 한 푼도 못 써요. 신탁계약에 어르신이 쓸 용도를 정해놓으면 그대로 집행되거든요. 순자는 눈이 번쩍 뜨였다. 이거였다. 이게 답이었다. 경숙도 신이 났다. 그럼 병원비나 요양비로 쓰겠다고 하면 아들이 손도 못 대는 거네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리고 신탁은 상속 재산에도 포함이 안 될 수 있어요.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요. 순자는 결심이 섰다. 그거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는 명함을 꺼냈다. 일단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가보세요. 요즘은 시중은행에서도 신탁 상품을 많이 취급해요. 그리고 어르신 재산 목록 정리해서 상담받으시면 돼요.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변호사는 덧붙였다. 그리고 어르신, 아드님한테 빌려주신 돈 있잖아요. 그것도 받으셔야 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받아야죠. 차용증 같은 거 쓰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말로만 했어요. 불려준다고 해서.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경숙이 끼어들었다. 통장 내역은 있잖아요. 2천만 원 보낸 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이네요. 그걸 증거로 돌려달라고 하세요. 순자는 결심했다. 집에 돌아가면 바로 통장을 챙기기로 했다. 상담이 끝나고 순자와 경숙은 주민센터를 나왔다. 순자는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경숙아, 고마워. 순자는 경숙의 손을 잡았다. 경숙은 웃으며 말했다. 뭐가 고마워? 친구 좋자고 하는 거지. 근데 순자야, 이제 정신 좀 차려야 해. 아들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챙길래. 집에 돌아온 순자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통장, 가게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모든 걸 찾아서 식탁 위에 놓았다. 한참을 들여다봤다. 이게 내 평생이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했다. 통장 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다. 아들한테 빌려준 2천만 원, 칠순상 준비하느라 쓴 돈. 이것저것 빠지고 나니 500만 원 정도만 남았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은행에서 온 광고 문자였다. 시니어 신탁 상품 안내. 순자는 문자를 클릭했다. 신탁 상품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내일 은행 가봐야겠다. 순자는 혼잣말을 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잠을 잘 잤다. 꿈을 꿨다. 시장에서 떡을 팔던 시절의 꿈이었다. 젊은 순자가 떡을 쪄서 손님들한테 팔고 있었다. 손님들은 맛있다며 웃었다. 순자도 웃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좀 나아 보였다. 순자는 통장과 서류들을 가방에 챙겼다. 은행에 가기로 했다. 은행에 도착하니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았다. 순자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30분쯤 지나서 자기 차례가 왔다. 창구 직원은 젊은 여자였다. 어떻게 오셨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기요, 신탁 상품 알아보러 왔어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상담사 모셔올게요. 잠시 후 50대 여자 상담사가 나왔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순자는 상담실로 안내받았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물었다. 신탁 상품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재산을 좀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어서요. 상담사는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 재산 규모, 자녀 관계, 앞으로의 계획.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 것, 재산을 지키고 싶은 것,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 싶은 것. 상담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순자의 이야기가 끝나자 상담사는 말했다. 어르신, 유언대용 신탁이 좋을 것 같아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뭐예요? 상담사는 설명했다. 어르신이 살아계실 때는 어르신 마음대로 쓰시고 돌아가신 후에는 어르신이 정한 대로 재산이 분배되는 거예요. 순자는 조금씩 이해가 되었다. 그럼 제가 병원비로 쓰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돼요. 병원비, 요양비, 생활비 다 정해놓으실 수 있어요. 순자는 마음에 들었다. 그럼 제 아들이 마음대로 못 쓰는 거네요?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어르신 허락 없이는 불가능해요. 신탁 재산은 어르신 것이니까요. 순자는 결심했다. 그거 하고 싶어요. 상담사는 서류를 꺼냈다. 순자는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재산 목록, 사용용도, 수익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1시간쯤 걸렸다. 이제 됐어요? 상담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통장을 개설하시면 돼요. 기존 통장에 있는 돈을 옮기시면 되고요. 순자는 통장을 꺼냈다. 5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었다. 상담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어르신, 아드님한테 빌려주신 돈 있다고 하셨죠? 그것도 받아서 여기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죠. 근데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진지하게 말했다. 받으셔야죠. 어르신 노후 자금인데요. 순자는 용기를 냈다. 알겠어요. 받아볼게요. 은행을 나온 순자는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 철민한테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 울렸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철민아, 엄마다. 빌려간 돈 돌려줘야겠다. 병원비 써야 해서. 문자를 보내고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답장이 올까? 순자는 불안했다. 하지만 이제 참을 수 없었다. 내 돈인데.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며칠이 지났다. 아들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순자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순자는 화가 났다. 며느리한테도 전화했다. 역시 받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정말. 순자는 이를 악물었다. 그때 경숙한테서 전화가 왔다. 순자야, 나 지금 갈게. 좀 급해. 경숙은 급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20분쯤 지나서 경숙이 도착했다. 얼굴이 창백했다. 무슨 일이야? 순자가 물었다. 경숙은 순자를 앉히고 말했다. 순자야, 내가 시장에서 들었는데 말이야. 뭘 들었는데? 경숙은 말을 이었다. 철민이가 내 가게를 팔려고 한대. 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내 떡집 가게 말이야. 세입자한테 직접 연락해서 가게 넘기겠다고 했대. 순자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내 허락도 없이? 내 가게를? 세입자가 뭐래? 경숙은 대답했다. 당연히 이상하다고 했지. 주인한테 확인해 보겠다고 했대. 순자는 손이 떨렸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자식이 정말. 순자는 욕이 나올 것 같았다. 경숙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야,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해. 이러다가 진짜 빼앗긴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참을 수 없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 아들이 자기 가게를 팔려고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내 허락도 없이 내가 살아있는데.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경숙이 일찍 찾아왔다. 순자야, 일어나. 오늘 변호사 만나러 가야 해. 순자는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무거웠다. 경숙은 순자를 부엌으로 데려가서 물을 끓였다. 차라도 한 잔 마셔. 정신 차려야 해. 순자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다. 경숙은 순자 앞에 앉았다. 순자야, 오늘 변호사 만나면 다 털어놔야 해. 숨기지 말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두 사람은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경숙이 예약해둔 법률사무소는 시내에 있었다. 지하철을 타고 30분쯤 걸렸다. 건물 4층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도착했다. 박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젊은 여자 직원이 반갑게 맞았다. 순자와 경숙은 안내를 받아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일어서서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순자는 조금 긴장이 풀렸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변호사는 노트를 꺼내며 말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칠순 생일부터 시작해서 아들의 거짓말, 유럽 여행, 빌려간 돈, 며느리 동생의 방문, 그리고 가게를 팔려고 한다는 소식까지 모든 걸 말했다. 변호사는 중간중간 메모를 하며 들었다. 순자의 이야기가 끝나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변호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북받쳤다. 어르신,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어르신 재산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나요?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가게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변호사는 하나하나 살펴봤다. 아파트는 어르신 명의시고 가게도 어르신 명의네요. 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아드님한테 명예 이전이나 증여한 적은 없으시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그냥 나중에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변호사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다행이에요. 아직 어르신 재산이니까 아드님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요. 경숙이 끼어들었다. 근데 철민이가 세입자한테 연락해서 가게 팔겠다고 했대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불가능해요. 명의가 어르신이신데 어떻게 팔아요? 세입자도 확인하면 바로 알 텐데요. 순자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럼 제 가게는 안전한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르신이 직접 서류에 사인하지 않는 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 네.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어르신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예요. 순자는 망설였다. 전 그냥 제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 싶어요.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재산을 처분해서 어르신 노후 자금으로 쓰시는 거예요. 순자는 눈을 크게 떴다. 처분이요? 가게랑 집을 팔라는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가게는 임대 수익이 있으시니까 계속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다만 아파트는 너무 크시면 작은 곳으로 옮기시거나 실버타운 같은 데 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순자는 생각해 본 적 없는 방법이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다. 둘째는 신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셨다고 하셨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은행에도 갔었어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잘하셨어요. 신탁은 어르신 재산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어르신이 살아계실 때는 어르신이 쓰시고
돌아가신 후에는 어르신이 정하신 대로 분배되니까요. 경숙이 물었다. 그럼 아들이 손도 못 대는 거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신탁계약에 명시된 대로만 집행돼요. 마음대로 못해요. 순자는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 저 그거 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리고 셋째는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순자는 깜짝 놀랐다. 유언장이요? 전 아직 죽을 생각 없는데요.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유언장은 나중을 위한 준비예요.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 미리 정해두는 거죠. 순자는 조금 이해가 되었다. 그럼 제가 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대부분은 그렇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순자는 주민센터에서 들었던 단어였다. 유류분요. 그게 뭐라고 했죠? 변호사는 천천히 설명했다. 유류분은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이에요. 자녀는 원래 받을 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순자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결국 철민이한테 가는 거네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유류분을 계산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거든요. 뭘 고려해요? 변호사는 설명을 이어갔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아드님 키우면서 쓴 돈 있잖아요.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생활비 같은 거요. 그런 게 특별 수익이라고 해서 유류분에서 공제될 수 있어요. 순자는 귀가 번쩍 뜨였다. 그럼 제가 철민이한테 쓴 돈을 다 빼면 유류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증명을 해야 하지만요. 순자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철민이 대학 다닐 때 4년 동안 등록금의 생활비, 1년에 1,000만 원씩 4천만 원은 좋게 들었다. 결혼할 때 준 돈이 3천만 원. 결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또 얼마나 들었나? 1억은 넘게 쓴 것 같아요. 순자가 말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영수증이나 통장 내역 같은 거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그런 거 안 챙겼어요. 그냥 현금으로 주고 통장으로 보내주고 했죠.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인정이 되거든요. 경숙이 끼어들었다. 통장 내역은 은행에서 다시 뽑을 수 있잖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능해요. 10년치까지는 보통 발급받을 수 있어요. 순자는 희망이 생겼다. 그럼 제가 은행 가서 내역 뽑아올게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 같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어르신이 결혼 비용을 부담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가면 앨범을 뒤져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어르신, 아드님한테 빌려주신 돈 있잖아요. 2천만 원.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네,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진지하게 말했다. 받으셔야죠. 어르신 돈인데요. 차용증은 없으시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말로만 했어요. 불려준다고 해서 믿고 줬죠.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차용증 없이 빌려주시면 안 되는데. 가족이라고 해도요. 순자는 후회가 밀려왔다. 그때 왜 그랬을까? 변호사는 덧붙였다. 하지만 통장 내역은 있으시니까 그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내용 증명을 보내서 돌려달라고 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내용 증명이 뭐예요? 변호사는 설명했다. 우체국에서 보내는 특별한 우편이에요.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증명해 주는 거죠. 나중에 소송할 때 증거가 돼요. 순자는 조금 무서워졌다. 소송까지 해야 해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드님이 안 갚으시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보세요. 그럼 아드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순자는 결심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잘 생각하셨어요. 어르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어르신이 당당하게 사시는 거예요. 순자는 변호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당당하게. 그래, 내 인생인데 당당해야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상담한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통장 내역 발급받으세요. 둘째, 신탁계약 진행하세요. 셋째, 내용 증명 보내세요.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순자와 경숙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순자는 오랜만에 밥맛이 있었다. 경숙아, 오늘 고마워. 경숙은 웃으며 말했다. 뭐가 고마워? 우린 친구잖아. 근데 순자야,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 해. 아들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제 내가 나를 챙길 거야. 그날 오후 순자는 은행에 갔다. 10년치 통장 내역을 발급받았다. 두꺼운 서류가 나왔다. 순자는 집에 가서 하나하나 살펴봤다. 철민이한테 보낸 돈들이 보였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결혼비용. 생각보다 많았다. 순자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총 8천만 원이 넘었다. 이렇게나 많이 썼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한 달 전 2천만 원을 보낸 내역도 보였다. 순자는 그 페이지를 복사했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작성했다.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썼다. 아들 철민에게 한 달 전 빌려간 2천만 원을 일주일 안에 돌려주길 바랍니다. 어머니 박순자. 간단하게 썼다. 우체국 직원이 도와줬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철민이가 어떻게 반응할까? 사흘 후 철민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내용 증명은 왜 보내세요? 철민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다. 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빌려간 돈 돌려받으려고. 어머니, 그거 제가 불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순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불려주긴. 유럽 여행 갔다 왔다며?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철민은 당황한 듯 더듬거렸다. 그건 그 돈으로 여행 간 거지? 내 칠순 생일에 안 오고 사돈 부모만 모시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 철민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처갓집에서 꼭 가자고 해서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나한테 미리 말을 하지.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철민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다. 순자는 계속 말했다. 일주일 안에 돌려줘. 안 그러면 소송한다. 어머니, 소송은 무슨. 저 아들인데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들이면 뭐해. 내 돈 가지고 놀아. 일주일 안에 돌려줘.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순자는 집 근처 부동산에 갔다.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부동산 사장은 50대 남자였다. 어르신, 팔려고 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 중이에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말했다. 요즘 시세로는 4억 정도 되실 거예요. 순자는 눈이 커졌다. 4억? 생각보다 많았다. 부동산 사장은 덧붙였다. 근데 왜 파시려고요? 여기 좋은 동네인데. 순자는 솔직하게 말했다. 너무 커요. 혼자 살기엔. 작은 데로 옮기려고요.
부동산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세요. 실버타운 같은 데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순자는 귀가 번쩍 뜨였다. 실버타운이요? 부동산 사장은 팜플렛 몇 장을 꺼냈다. 네, 여기 근처에 괜찮은 데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순자는 팜플렛을 받아들었다. 깨끗한 건물 사진, 수영장, 식당, 병원. 모든 게 다 있었다. 여기 좋네요. 부동산 사장은 웃으며 말했다. 네, 요즘 인기 많아요. 삼시세끼 식사 제공되고 간호사도 상주하고요. 어르신들이 편하게 사시기 좋죠. 순자는 마음이 끌렸다. 혼자 이 큰 집에서 외롭게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다. 견학할 수 있나요? 부동산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제가 예약해 드릴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탁드려요. 일주일 후 순자는 경숙과 함께 실버타운 견학을 갔다. 생각보다 좋았다.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밝은 분위기. 순자는 마음에 들었다. 여기서 살면 좋겠다. 순자가 혼잣말을 했다. 경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나중에 여기 올까봐. 두 사람은 웃었다. 상담실에서 비용을 물어봤다. 입주 보증금이 2억, 월 관리비가 100만 원이었다. 아파트 팔면 되겠네. 순자는 계산을 했다. 아파트를 4억에 팔면 2억은 입주 보증금으로 나머지 2억은 신탁 통장에 넣으면 되었다. 그러면 이자로 생활비를 쓸 수 있었다. 계약하시겠어요? 상담사가 물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하루 종일 생각했다. 정말 이 집을 팔아야 할까? 평생 살던 집인데. 하지만 이제 혼자서 살기엔 너무 컸다. 그리고 아들은 이미 이 집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해야지. 순자는 결심했다. 다음날 부동산에 전화했다. 아파트 내놓을게요. 부동산 사장은 기뻐하며 대답했다. 네, 어르신. 금방 나갈 거예요. 한 달쯤 지나서 아파트가 팔렸다. 4억이었다. 순자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아들한테서는 아직 연락이 없었다. 2천만 원도 돌려주지 않았다. 순자는 변호사한테 전화했다. 변호사님, 아들이 돈 안 갚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는 대답했다. 소송 준비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다. 순자는 아파트 잔금을 받고 며칠 후 실버타운 입주 계약을 완료했다. 2억을 입주 보증금으로 냈고 나머지 2억은 신탁 통장에 넣었다. 은행 상담사가 말했던 대로 병원비와 요양비, 생활비로 쓸 수 있게 계약서에 명시했다. 이제 됐다. 순자는 통장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경숙이 옆에서 말했다. 잘했어, 순자야.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챙기는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틀어질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실버타운으로 옮길 날이 일주일 남았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따로 챙겼다. 철민이 어렸을 때 사진, 상장, 그림 일기. 이 녀석이 이렇게 귀여웠는데. 순자는 사진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는 인터폰을 확인했다. 철민과 며느리 미경이었다. 순자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유럽 여행 이후 한 달 만이었다. 누구세요? 순자는 일부러 모른 척했다. 철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철민과 미경이 들어왔다.
두 사람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미경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다. 철민과 미경도 따라 들어왔다. 두 사람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앉으세요. 순자는 차갑게 말했다. 철민과 미경은 소파에 앉았다. 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순자는 철민을 똑바로 쳐다봤다. 유럽 여행은 잘 다녀왔니? 철민은 당황한 표를 지었다. 미경이 대신 대답했다. 어머님, 그건 저희 부모님이 꼭 가자고 하셔서요. 어머님 칠수는 내년에 더 크게 챙겨드리려고 했어요. 순자는 콧방귀를 뀌었다. 내년에? 내가 내년까지 살 것 같아? 미경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순자는 손을 저었다. 됐어.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무슨 일로 왔어? 철민은 쇼핑백을 내밀었다. 어머니, 선물이요. 유럽에서 사왔어요. 순자는 쇼핑백을 받지 않았다. 내 돈으로 산 거 아니야? 철민의 얼굴이 굳었다. 미경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저희가 번 돈으로. 순자는 미경을 쳐다봤다. 오해? 그럼 한 달 전에 빌려간 2천만 원은 어디 갔어? 철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그건 제가 투자해서 불려드리려고. 순자는 웃음이 나왔다. 투자? 명품 가방이랑 비행기 표가 투자야? 철민은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계속 말했다. 내용 증명 받았지? 일주일 안에 돌려달라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 철민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기다릴 수 없어. 당장 돌려줘. 미경이 감작이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내용 증명까지 보내시고. 순자는 미경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들이면 뭐해? 내 칠순 생일도 안 챙기고 거짓말하고 내 돈 가지고 노는데? 미경은 얼굴이 붉어졌다. 저희가 언제 거짓말했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꺼냈다. 미경의 SNS 게시물을 보여줬다. 이거 봐. 공항에서 찍은 사진. 출장이라고 하더니 여행이더라. 미경은 할 말을 잃었다. 철민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릴게요. 순자는 철민을 바라봤다. 사과는 필요 없어. 돈만 돌려줘. 철민은 난감한 표정으로 미경을 쳐다봤다. 미경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철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좀 급해서요. 순자는 눈살을 찌푸렸다. 뭐가 급한데? 철민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처남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처남 사업? 미경이 거들었다. 네, 저희 남동생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도와줘야 해서요. 순자는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내 돈을 쓴 거야? 철민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내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구나. 철민과 미경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철민이 더듬거렸다. 어머니, 그건. 순자는 손을 저었다. 다 알아. 세입자한테 연락한 것도 알고. 미경은 당황해서 변명했다.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적 없어요. 순자는 미경을 쳐다봤다. 오해? 내 동생이 여기 와서 직접 말했어. 나중에 어차피 눈안에 가게 될 거니까 미리 쓰겠다고.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철민은 미경을 노려봤다. 당신이 그런 소리를 했어? 미경은 당황해서 말했다.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동생이 착각한 거야. 순자는 웃음이 나왔다. 착각?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미경은 할 말을 잃었다. 순자는 일어섰다. 이제 나가줄래? 너희 볼 얼굴이 없어. 철민이 황급히 말했다.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잘못한 걸 알면 돈부터 갚아. 그리고 다시는 내 재산에 손대지 마. 미경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나중에 상속받을 건데 왜 이러세요? 순자는 미경을 똑바로 쳐다봤다. 상속? 누가 너희한테 상속해준대? 미경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저희가 받는 거 아니에요?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신탁 계약서였다. 이거 봐. 철민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읽는 동안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신탁 계약서야. 내 재산을 내가 쓸 수 있게 묶어뒀어. 미경이 소리쳤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 몰래? 순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왜 너희한테 허락받아야 해? 내 돈인데. 철민은 서류를 보며 물었다. 어머니, 이거 병원비랑 요양비로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허락 없이는 10원도 못 빼.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순자는 미경을 쳐다봤다. 너희가 뭔데? 철민이 다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 아들이잖아요. 나중에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순자는 웃었다. 상속? 그래, 유류분이라는 게 있더라. 변호사한테 들었어. 철민은 눈이 커졌다. 변호사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법률 상담받았어.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도 다 알아봤지. 미경이 물었다. 그래서 얼마예요? 순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계산서였다. 이거 봐. 내가 너 키우면서 쓴 돈. 철민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결혼비용. 하나하나 적혀 있었다. 총액은 8천만 원이 넘었다. 이게 뭐예요? 순자는 설명했다. 특별 수익이래. 유류분 계산할 때 이거 다 빼야 한대. 철민은 서류를 보며 말문이 막혔다. 미경이 소리쳤다. 어머님, 이건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 계산해요? 순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당연한 거? 그럼 너희가 내 칠순 챙기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미경은 할 말이 없었다. 순자는 계속 말했다. 변호사가 그러더라. 내가 쓴 돈 다 빼고 나면 유류분이 얼마 안 남는데. 철민이 다급하게 물었다. 얼마나 남는데요? 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100만 원? 200만 원? 뭐 그 정도? 미경은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님 재산이 얼만데. 순자는 미경을 쳐다봤다. 내 재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미경은 당황해서 더듬거렸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랑 가게 있잖아요. 순자는 폭탄 발언을 했다. 이 아파트 이미 팔았어. 철민과 미경은 동시에 소리쳤다. 뭐라고요?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팔았어. 일주일 후에 이사가. 철민은 패닉 상태가 되었다. 어머니, 우리 집을 팔았다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집이지 무슨 우리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미경이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 어떻게 그러세요? 순자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왜 너희한테 상의해야 해? 내 재산인데. 철민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요? 순자는 대답했다. 실버타운. 거기 좋더라. 삼시 세끼밥도 해주고 수영장도 있고. 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실버타운이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이 집 한 돈으로 계약했어. 입주 보증금 2억,
나머지 2억은 신탁 통장에 넣었고 철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그럼 저희한테는? 순자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없어. 내가 다 쓸 거야. 미경이 소리쳤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세요. 저희 유류분은요? 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유류분? 아까 말했잖아. 100만 원 정도? 철민은 주저앉을 것 같은 표정이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농담 아니야. 진짜야. 미경은 울기 시작했다.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순자는 미경을 쳐다봤다. 뭘 잘못했냐고? 내 칠순 생일에 오지도 않고 거짓말하고 내 돈 가지고 놀고 내 재산을 미리 나눠 먹으려고 하고. 이게 뭐가 잘못한 게 아니야. 미경은 할 말을 잃었다. 철민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철민을 내려다봤다. 용서는 해. 근데 재산은 안 줘. 철민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그래도 저 아들인데. 순자는 차갑게 말했다. 아들, 내 칠순 생일에 안 온 게 아들이야?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는 계속 말했다. 너희가 이제 볼 일 없어. 미경이 소리쳤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순자는 웃었다. 후회? 내가 후회할 일은 너희를 믿었던 거지. 철민과 미경은 할 수 없이 일어났다. 나가려다가 철민이 돌아서며 말했다. 어머니, 그래도 가끔 연락은 하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철민과 미경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러다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제 끝이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잘한 거라고. 며칠 후 경숙이 찾아왔다. 순자야, 괜찮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제 후련해. 경숙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순자는 웃었다. 그래,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일주일 후 순자는 실버타운으로 이사했다. 경숙이 도와줬다. 짐은 많지 않았다. 필요한 것만 챙겼다. 실버타운 방은 생각보다 아늑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여기 좋네. 순자는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경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서 편하게 지내. 순자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실버타운에서의 첫날 아침이 밝았다. 순자는 오랜만에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시계를 보니 7시였다.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던 습관 때문에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순자는 식당으로 향했다. 복도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마주쳤다. 인사를 나누며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은 넓고 깨끗했다. 창문이 커서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다. 순자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에는 이미 밥과 국,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다. 오랜만에 누가 차려준 밥을 먹는 기분이었다. 맛있네.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밥을 먹었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새로 오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제 이사 왔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잘 오셨어요. 여기 좋아요. 밥도 잘 나오고 사람들도 좋고.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네요. 아침을 먹고 난 후 순자는 시설을 둘러보기로 했다. 1층에는 헬스장과 당구장이 있었다. 2층에는 도서관과 영화 감상실이 있었다. 3층에는 수영장도 있었다. 여기 정말 좋네. 순자는 수영장을 보며 감탄했다.
몇몇 어르신들이 수영을 하고 있었다. 순자도 수영을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순자는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해 갔다. 삼시세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청소도 일주일에 2번 해줬다. 빨래도 맡기면 깨끗하게 해줬다.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다.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눌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경숙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순자야, 나 지금 갈게. 보고 싶어. 경숙은 1시간쯤 후에 도착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어머, 이건 뭐야? 순자는 경숙을 반갑게 맞았다. 두 사람은 순자의 방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 어때? 괜찮아? 경숙이 물었다. 순자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 좋아. 밥도 잘 나오고 사람들도 좋고 외롭지도 않고. 경숙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다.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편해. 아무 걱정 없어. 경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철민이한테서는 연락 없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 나도 안 하고. 경숙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자식인데.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자식이어도 내 인생이 먼저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경숙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맞아. 잘 생각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시장 이야기, 옛날 이야기. 웃음꽃이 피었다. 경숙이 돌아가고 난 후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순자는 우체국에서 온 등기 우편을 받았다. 법원에서 온 서류였다. 열어보니 소장이었다. 철민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순자는 서류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순자는 바로 변호사 김민정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님, 소장 받았어요.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요. 순자는 안심했다. 고맙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법정 기일이 잡혔다. 순자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다. 법정에는 철민과 미경,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순자와 철민의 시선이 마주쳤다. 철민은 고개를 돌렸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들어왔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 판사였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철민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의 외아들로서 법정 상속인입니다. 피고가 전 재산을 신탁으로 묶어버려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합니다. 김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탁은 피고가 생존해 있는 동안 피고 자신을 위해 사용되며 이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입니다. 재판은 1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순자는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었다. 법정 용어들이 어려웠지만 김 변호사가 잘 설명해줬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면서 순자는 철민과 마주쳤다. 철민은 순자를 보더니 다가왔다. 어머니. 순자는 철민을 쳐다봤다. 철민은 여인 얼굴이었다. 잘 지내니? 순자가 물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는요? 나도 잘 지내. 짧은 대화였다. 철민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참았다. 미경이 철민의 팔을 잡아 끌었다. 두 사람은 돌아서서 갔다. 괜찮으세요? 김 변호사가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실버타운으로 돌아온 순자는 경숙에게 전화했다. 경숙아, 오늘 재판 다녀왔어. 경숙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땠어?
잘 됐어. 변호사님이 잘해주셨어. 경숙은 안심했다. 다행이다. 그래도 힘들었겠다. 순자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익숙해. 2달 후 2번째 재판이 있었다. 이번에는 증거심리였다. 김 변호사는 순자가 철민을 키우면서 쓴 돈들의 증거를 제출했다. 통장 내역, 대학 등록금 영수증,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 피고는 원고를 양육하면서 총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특별 수익에 해당하며 유류분 계산 시 공제되어야 합니다. 철민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양육비는 부모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를 특별 수익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김 변호사가 다시 반박했다. 양육비 중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지출은 특별 수익으로 인정됩니다. 피고는 혼자서 원고를 키우며 사립대학 등록금과 유학경비, 결혼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습니다. 재판은 치열했다. 순자는 증인석에 섰다. 판사가 물었다. 증인은 아드님을 키우면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키웠어요. 시장에서 떡을 팔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철민이한테 좋은 걸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신탁을 하셨습니까? 순자는 목소리가 떨렸다. 제 칠순 생일에 아들이 오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만 챙겼죠. 그때 깨달았어요. 제 노후는 제가 챙겨야 한다고.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3달 후 판결이 나왔다. 순자와 김 변호사는 법원에 갔다. 철민과 미경도 와 있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가 원고를 양육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특별 수익으로 인정한다. 또한 피고의 신탁은 합법적인 재산관리 행위로 인정한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은 1억 원으로 산정하되 특별 수익 8천만 원을 공제하면 2천만 원이 된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판사는 계속 읽었다. 단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2천만 원을 아직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상계하면 유류분은 0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철민은 고개를 떨구었다. 미경은 울음을 터뜨렸다.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면서 김 변호사가 말했다. 어르신, 이겼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법원을 나오는데 철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경은 보이지 않았다. 철민은 순자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순자는 철민을 바라봤다. 철민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미안해요, 어머니. 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나도 미안하다. 철민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왜요? 순자는 말했다. 너를 이렇게 키운 게 미안해. 내가 사람 구실을 못하게 만든 게 내 잘못이야. 철민은 할 말을 잃었다. 순자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이제 너도 알아야 해. 세상에 공짜는 없어. 부모라고 해서 무한정 주는 게 아니야. 철민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철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순자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따라왔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온 순자는 경숙에게 전화했다. 경숙아, 이겼어. 경숙은 기뻐하며 소리쳤다. 정말? 잘됐다. 고마워, 경숙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경숙은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재판에서 이겼다.
기쁘기보다는 마음이 편해졌다. 철민이가 미안하다고 했다. 나도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 나는 내 노후를 챙기고 철민이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게 맞는 것 같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순자는 우편물 하나를 받았다. 철민에게서 온 편지였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뜯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빌린 돈도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상계되었지만 제 마음의 빚은 남아있으니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가끔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들 철민 올림.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라도 철이 들었구나. 순자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답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필요했다. 서로에게.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다. 순자는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물이 무서웠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한 달 후에는 25m를 쉬지 않고 갈 수 있었다. 어르신 잘하세요. 강사가 칭찬했다. 순자는 뿌듯했다. 70평생 처음 배우는 수영이었다. 또한 순자는 실버타운에서 친구들도 사귀었다. 같은 층에 사는 김옥희 할머니와 친해졌다. 나이도 비슷하고 시장에서 장사했던 경험도 비슷했다. 두 사람은 자주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했다. 순자 씨, 여기 와서 좋죠? 오키가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좋아요. 혼자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아요. 오키는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외롭지도 않고 밥 걱정도 없고. 두 사람은 실버타운 정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6개월이 지났다. 순자는 철민에게서 가끔 문자를 받았다.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자였다. 순자는 간단하게 답장했다. 잘 지낸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어느 날 순자는 경숙과 함께 시장에 갔다. 오랜만에 가는 시장이었다. 예전에 순자가 떡을 팔던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가게를 하고 있었다. 순자 씨, 오랜만이에요. 시장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다들 건강하시죠? 그럼요. 근데 순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자는 대답했다. 실버타운에서 잘 지내요. 정말 좋아요. 상인들은 부러워하며 말했다. 우리도 나중에 그런 데 가고 싶네요. 순자는 웃었다. 그러세요.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시장을 돌아보며 순자는 감회가 새로웠다. 젊은 시절 이곳에서 떡을 팔며 철민이를 키웠다.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다. 이제 그 시절은 추억이 되었다. 1년이 지났다. 순자의 71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던 순자에게 실버타운 직원이 찾아왔다. 어르신, 생일 파티 해드릴까요? 순자는 깜짝 놀랐다. 생일 파티요? 직원은 웃으며 설명했다. 네, 저희가 어르신들 생신 때 작은 파티를 해드려요. 케이크도 준비하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고맙죠. 생일 당일 실버타운 식당에는 작은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다. 케이크, 풍선, 꽃. 순자의 친구들도 모여 있었다. 경숙도 왔고 오키도 있었고 시장 친구들도 몇 명 왔다. 생일 축하해요. 모두가 노래를 불렀다. 순자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다. 건강하게 오래 살자. 그리고 행복하자. 파티가 끝나고 순자는 방으로 돌아왔다.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었다. 철민이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아들 철민 올림. 순자는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답장을 보냈다. 고맙다. 너도 건강해라.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했다. 후회는 없었다. 아들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순자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내 노후는 내가 챙기는 것.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2년이 지났다. 순자는 72세가 되었다. 건강도 괜찮았고 마음도 편안했다. 수영도 계속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다. 철민과는 명절에 한 번씩 만났다. 어색했지만 그래도 만났다. 어느 날 철민이 실버타운에 찾아왔다. 혼자였다. 어머니. 철민은 순자를 보며 인사했다. 순자는 철민을 맞이했다. 왔니? 앉아. 두 사람은 순자의 방에 앉았다. 철민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통장이었다. 어머니, 이거. 순자는 통장을 받아들었다. 2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니? 철민은 대답했다. 빌린 돈이요. 2년 동안 열심히 모았어요. 순자는 놀랐다.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니. 법적으로 상계됐다고. 철민은 고개를 저었다. 법은 그래도 제 마음은 아니에요. 어머니 돈인데 제가 갚아야죠. 순자는 철민을 바라봤다. 철민의 얼굴은 진지했다. 고생했구나. 철민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순자는 통장을 받아들었다. 고맙다. 철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니, 미경이랑 이혼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다. 이혼?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석 달 전에요. 서로 맞지 않더라고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지훈이는? 제가 키워요. 혼자 키우기 힘들지만 해볼 거예요. 순자는 철민을 바라봤다. 철민의 눈에는 결연함이 보였다. 힘들겠구나. 철민은 웃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저 키우셨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순자는 철민의 손을 잡았다. 잘하고 있어. 이제 철이 든 것 같구나. 철민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화가 되었다. 철민이 돌아가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래, 이제라도 철이 들었으면 됐지.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3년이 지났다. 순자는 73세가 되었다. 여전히 건강했고 행복했다. 실버타운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친구들과 매일 만나고 수영도 계속하고 독서도 즐겼다. 철민은 가끔 손주 지훈이를 데리고 왔다. 지훈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 순자는 손주를 보면 기뻤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훈이가 안겼다. 순자는 지훈이를 안으며 웃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세 사람은 함께 실버타운 정원을 산책했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할머니, 여기 좋네요. 지훈이가 말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할머니도 좋아.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순자는 철민을 바라봤다. 뭘? 이렇게 혼자 사시는 거요. 순자는 웃었다. 혼자가 아니야. 여기 친구들 많아. 그리고 너희도 가끔 오잖니.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에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내 인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야. 내 노후를 내가 챙긴 거. 철민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순자는 철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 너도 내 인생 잘 살면 돼.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다. 순자는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 후회 없어.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다. 오늘 철민이와 지훈이가 왔다. 반가웠다. 철민이가 많이 변했다. 이제는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된 것 같다. 나도 뿌듯하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했다. 내 노후는 내가 챙기는 것. 그게 나에게도 철민이에게도 좋았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고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이게 우리에게 맞는 관계인 것 같다. 행복하다. 일기를 덮고 순자는 잠자리에 들었다. 편안한 잠이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